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음식, 죽은 음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저탄고지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고지방 식단의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한 문제다. 만일 우리의 일일 칼로리의 파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감소한다면 나머지 두 개가 모두 증가해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탄수화물 식사에서 탄수화물 감소가 단백질의 증가로 상쇄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단백질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일 칼로리의 4분의 1을 단백질에서 섭취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매일 약 16%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20% 이상의 칼로리를 단백질에서 섭취한다. 우리의 일일 칼로리 중 최소한 80%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감소되면 우리가 같은 양의 칼로리를 계속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지방의 증가는 당연히 동반된다. 불행하게도 지방 1g에는 탄수화물 1g보다 2배 이상의 칼로리가 들어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저탄수화물 프로그램에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면 지방으로부터 공급받는 칼로리뿐만 아니라 하루 총 칼로리도 증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어떻게 체중을 줄이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총 칼로리를 덜 섭취하고 있다. 이 내용은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책 에킨스 팩트에 포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2001년에 의학 저널인 비만 연구는 유행하는 식단의 과학적 고찰이라는 연구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모든 연구를 검토했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 지었다. 모든 경우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칼로리를 덜 섭취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말이다. 저탄수화물 식습관으로 다이어트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47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당신이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기만 하면 몸속에 켜켜이 쌓인 지방도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몸에서 연소할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케톤과 같은 유독 부산물을 생산하는 경로를 이용하여 지방을 비효율적으로 태우는 것이다. 신장은 케톤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칼륨과 칼슘 같은 미네랄을 사용한다. 에킨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소변에는 이 미네랄이 들어있다. 그리고 과도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미네랄이라는 전해질의 수치가 혈액 내에서 아주 낮아지는데 이는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하버드의 영양 책임자는 모든 의사들이 에킨스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유인물을 배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케톤증의 증상에는 만성 피로, 갑작스런 체력 저하, 현기증, 두통, 혼란, 복통, 자극 과민성, 메스꺼움과 구토, 불면증, 그리고 입냄새 등이 포함된다. 미암 연구소는 케톤증과 관련된 부작용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러한 것들은 단계적인 증상입니다. 장기적인 증상은 더 끔찍합니다. 그레거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 치명적인 식단에 의해 발생하는 수십 가지 질병과 문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곡물과 과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그 대신 치명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방과 단백질에서 연료를 공급받으려고 한다.
호모사피엔스가 탄수화물이 전혀 없는 식품을 불로 익혀서 먹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인간이 추운 지방이나 기아와 같은 극한 조건에서 지방을 당분으로 바꿀 수 있는 생존 메커니즘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할 뿐이다. 우리 몸이 지방에 의존하여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려고 하면 할수록 건강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방과 단백질을 통한 연료 공급은 탄수화물에 비해 화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필수 에너지를 소비하고 유독성 폐기물을 생산한다. 적당한 체중은 최적의 건강 상태에서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최적의 건강은 오직 체중 감량을 위해 계획된 식습관을 따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날씬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건강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추종자들은 체중 감량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친다. 엄청난 양의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충고 때문에 앞으로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나는 감히 장담할 수 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 애킨스 박사는 72세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는데 그의 몸무게가 120kg에 육박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딘 오니시, 존 맥두걸, 마이클 클라퍼, 마이클 그레거와 같은 저명한 의사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센터의 전문가들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녹말식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전문가들은 정제된 가짜 곡물이 아니라 진짜 탄수화물인 통곡물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음식은 통째로 먹으면 부분적으로 먹을 때보다 영양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은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음식물을 불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된 곡물을 진정한 자연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조리 과정 자체에서 실제로 음식물의 수분이 제거된다. 수분이 제거된 음식은 현실적으로 자연식품으로 볼 수 없다. 이 저명한 전문가들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탄수화물에서 단순당을 섭취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복합 탄수화물 이외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자연식품 공급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물론 생과일과 채소의 영양적 우수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과일에 포함된 당분을 인간의 주식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에 대해 얘기할 때 채소 위주로 섭취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과일로만 충족시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다. 셋째,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혈당 수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과일을 칼로리의 주요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일이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문가들은 과일 위주의 식단이 최고의 건강을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발표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물론 나는 채식이나 자연식물식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놀라운 연구와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때론 존경심을 갖는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들도 나의 동지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 신체의 활력을 높이고 현격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고기 대신 조리한 곡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건강의 향상을 보인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녹말과 곡물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최적의 영양과 건강이라는 목표를 놓치고 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 식품은
비타민C, 수용성 섬유,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익힌 곡물을 먹는 것은 달콤한 과일을 먹을 때의 편리함과 단순함과 청결함, 그리고 자연적인 포만감과 비교할 수 없다. 통곡물의 겉껍질은 대장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은 자극 물질을 감지하면 결장 안에 있던 불순물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이것들을 내보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통곡물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이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몸이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막의 두께를 증가시킬수록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 마치 약물 남용처럼 끝없는 순환인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와 대장 운동을 위한 최적의 식이섬유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정제된 단순 탄수화물의 가짜 칼로리는 음식으로서 가치가 없고 자극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속의 미네랄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치아 속에 미네랄이 빠져나와 이가 썩고 뼈 속에 미네랄이 빠져나와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말이다. 당뇨 환자들의 상당수가 치아와 뼈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말이다. 공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극과 영양 결핍으로 인해 노화마저 가속시킨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빨리 늙는다는 말이다. 과일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건강한 당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관습적인 교육을 받은 많은 영양학자들과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과일을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잘못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식이섬유가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식이섬유는 본질적으로 복합 탄수화물이지만 잘 익은 과일에 들어있는 모든 탄수화물은 단당류 및 이당류들이다. 이러한 오해는 스포츠 생리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과일 속 당분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적인 활동 이전과 활동 이후에 매우 잘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이는 매우 정확한 판단이다. 과일은 맛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요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몸에서 빠르고 쉽게 소화된다.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려면 과일로 식사하시라. 과일은 거의 모든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건강식품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올림픽 팀의 영양 책임자들은 과일을 마법의 음식으로 불렀다. 정부, 민간기업, 국립심장재단, 미국 암협회 등 모든 주요 단체들은 우리가 과일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과일은 인간에게 가장 독성이 적은 음식이다. 우리 몸에서 신속하고 깨끗하게 소화된다. 또한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고 몸에서 쉽게 배출되는 물만 남겨놓는다. 당신은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복합해질 필요가 없다. 과일 위주의 식단과 저지방 생채식 식단은 저지방과 녹말 위주의 채식 식단에 비해서도 건강과 에너지와 다이어트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과일은 충분히 주식이 될 수 있다. 식사의 한 끼를 과일로만 먹는 것은 정크푸드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에게는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목해야 한다. 과일은 영장류의 주식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과일은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게 과육을 먹이고 자신의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 계속 진화해왔다. 따라서 과일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이 들어있다. 우리 인간은 과일을 특별한 음식, 식사가 끝나고 먹는 후식, 마땅히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간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음식으로 생각하고 한 끼 자체를 과일로만 먹는 습관을 들이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과일이 인간의 주식이 되려면 기꺼이 관습과 통념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간은 배울 것이 많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과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이 책을 통해 많은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어떤 과일이 신선한 과일인가? 한 끼 식사를 하려면 블루베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과일을 충분히 먹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는가? 한 입에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과일은 무엇인가? 어떤 과일이 가장 적은 탄수화물을 공급하는가? 각 계절마다 가장 좋은 과일은 무엇인가? 각각의 과일은 어디에서 왔는가? 일단 적당한 양의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을 습관화시켜보자. 불로 익히지 않은 탄수화물의 형태로 칼로리의 80%를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 인간은 과일을 먹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미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 인간의 건강을 지켜준 습관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과일은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